혜진이 참다 못해 장바구니를 바닥에 쏟아버리자 생선이 철퍼덕 떨어지며 집안이 얼어붙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정도도 못해? 진짜 대단하다 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진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혜진, 친정엄마가 핸드폰에서 자동 녹음된 파일을 발견한다. 녹음 속 도윤의 목소리, 귀찮아 죽겠어. 아픈 척 하는 거지. 유산했다고 누워있긴 뭘 누워있어.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40분.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 하나가 있었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얼룩을 혜진은 벌써 수백 번도 넘게 바라본 것 같았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랫배에서 찌르르한 통증이 올라왔다. 유산 후 과다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지 사흘째였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말했지만 혜진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생명은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려왔다. 밤 근무조가 아침 근무조와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퇴근을 하고 누군가는 출근을 한다. 삶은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혜진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봤다. 남편 도윤은 병실 한쪽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여보. 혜진이 작게 불렀지만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릴 뿐이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목구멍 안쪽이 메말라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시큰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더 쉬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의사도 그랬잖아. 자연유산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책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다. 혜진이 반사적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나 먼저 간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였다. 혜진은 그를 붙잡고 싶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회사 일 있어서 못 오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여보. 혜진이 다시 한번 불렀지만 도윤은 이미 병실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을 먹먹하게 울렸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혜진의 마음속에 무언가도 함께 닫혔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링거 바늘 때문에 손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눈물은 그대로 베개를 적셨다. 아기를 잃었는데 나는 혼자구나.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렇게 혜진은 조용히 혼자 울었다. 새벽 6시 10분. 간호사가 새벽 혜진을 돌며 병실 문을 열었다.
초록색 스크럽을 입은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봤다. 간호사는 혜진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집에 갔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링거줄을 확인했다. 링거액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 링거팩을 꺼내 교체하면서 말했다. 곧 교체할 시간이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링거를 교체하고 체온계를 꺼냈다. 체온계를 혜진의 귀 속에 넣고 잠시 기다렸다. 삐소리가 울리고 간호사는 수치를 확인한 뒤 말했다. 체온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환자분, 지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출혈이 많았으니까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일어나서 걷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혜진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혜진은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병실을 나갔다. 간호사가 나간 뒤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혜진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전 9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두 손에 큰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장바구니 안에서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혜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와 그대로 멈춰야 했다. 어머님, 아이고 혜진아, 괜찮아?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물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장바구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네, 괜찮습니다. 도윤이는? 회사 갔어요. 그래, 바쁘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더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 안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과일 몇 개와 생수통, 그리고 반찬통이 몇 개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것들 먹어. 병원 음식은 맛없잖아. 감사합니다. 혜진은 작게 대답했지만 사실 입맛이 돌지 않았다. 무엇을 먹어도 목구멍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근데 혜진아,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아이 못 가진 것도 슬프지만 그렇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몸만 더 상해. 곧 칠순 잔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회복해야지. 준비할 것도 많고.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재촉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다시 챙기며 덧붙였다. 나 때는 말이야, 유산하고도 바로 일어나서 일했어. 그땐 누워있을 시간도 없었지. 요즘 애들은 참 약해. 혜진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혜진을 보며 말했다. 그럼 나는 갈게. 퇴원하면 집으로 바로 와. 손 볼 것들이 많거든. 네. 시어머니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혜진은 천천히 눈물을 닦아냈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진은 홀로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퇴근길 지하철에 오르고, 누군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이곳에서, 이 병실에서 혼자였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눈가는 푹 꺼져 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다. 혜진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언제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틀 뒤 오전 11시 혜진은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아침에 조금씩 상체를 일으켜 앉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와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혜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가 양손에 큰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들어서고 있었다. 장바구니는 가득 차 있어서 손잡이가 팔뚝에 깊게 파였다. 어머님. 혜진은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배에서 찌르르 통증이 올라와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이고, 일어나지 마. 그냥 누워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바구니를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털썩 내려놓았다. 장바구니 안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혜진은 그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참았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칠순 잔치 준비할 것들이야. 손질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기 답답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 안에는 손질되지 않은 생선 서너 마리, 시든 채소 다발, 그리고 껍질째 남은 감자와 무가 가득 들어 있었다.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서 손질하시게요? 응, 너도 심심할 테니까 같이 좀 보고 있어. 나중에 내가 할 줄 알아야지. 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잊은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것일까? 시어머니는 장바구니에서 생선을 하나 꺼내 비닐봉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혜진을 향해 물었다. 근데 혜진아, 많이 나아졌지? 이제 좀 걸어 다닐 수 있어? 아직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래서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누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생선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나 때는 말이야, 애 낳고 사흘 만에 김매러 나갔어. 그땐 그렇게 해도 다들 멀쩡했는데.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자신이 나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젊은 남자 간호사였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혈압계를 꺼내 혜진의 팔에 감았다. 혈압계가 팔을 조이며 수치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혈압은 안정적이네요. 그런데 간호사는 장바구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병실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분 지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출혈이 아직 완전히 멈춘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조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실 위생상.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장바구니를 다시 챙겼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즉, 요즘 병원들은 참 까다로워. 나 때는 병실에서 미역국도 끓여 먹었는데. 혜진은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답답한 것이 올라왔지만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건 집에 가져가서 손질해야겠네. 근데 혜진아. 네, 어머님. 너 퇴원 날짜 나왔어?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대충 언제쯤?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한대요. 일주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진은 움찔했다. 일주일이나 더 있으면 칠순 준비 어떻게 해? 손 봐야 할 것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냥 빨리 나와. 집에서 쉬는 게 병원보다 나아.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며 덧붙였다. 그리고 혜진아, 너무 약하게 굴지 마. 여자는 원래 강해야 돼. 애 하나 못 가졌다고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다. 혜진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다. 애 하나 못 가졌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혜진에게 그 아이는 애 하나가 아니었다. 10개월을 기다리고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던 소중한 생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슬픔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오후 2시, 혜진은 점심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혜진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하늘거리며 땅으로 내려앉았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조용히 떨어지고 싶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복도에서는 가끔 환자들이 링거 거치대를 끌고 걷는 소리,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혜진의 병실 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오후 4시,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들를 수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배식 카트가 복도를 지나갔다. 혜진의 병실에도 식판이 들어왔다. 흰 쌀밥, 미역국, 나물 몇 가지. 간소한 병원식이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키려 하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혜진은 숟가락을 놓고 식판을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녁 7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식판을 확인했다. 거의 손대지 않은 밥과 국.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분, 식사를 하셔야 회복이 빠른데요. 입맛이 없으세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내일은 꼭 드세요. 간호사는 식판을 들고 나갔다. 혜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 9시. 복도의 불이 어두워지고
병실도 조명이 낮아졌다. 취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온 답장은 여전히 없었다. 혜진은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밤은 깊어만 갔고 혜진의 외로움도 함께 깊어졌다. 이번 7일째 아침 8시 30분. 혜진은 침대에 앉아 퇴원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어제 혜진을 돌며 말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서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일은 푹 쉬셔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퇴원을 하면 다시 시댁으로 가야 한다. 남편 도윤은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회복할 때까진 시댁에서 지내라고 못 박아 두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는 이제 거의 다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걷는 것이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집에 가면 괜찮을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혜진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들어서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더 큰 장바구니였다. 어머님, 아이고 혜진아, 퇴원한다며? 준비 다 했어?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혜진은 아직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다. 네, 지금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해. 우리 집에 가야지. 네. 혜진은 천천히 사물함으로 걸어가 옷을 꺼냈다. 몸을 숙이려 하자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다. 혜진은 숨을 참으며 천천히 옷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이거 봐. 오늘 시장에서 생선이랑 채소 잔뜩 샀어. 칠순 잔치 준비해야 되거든. 혜진은 장바구니를 힐끗 바라봤다. 손질되지 않은 생선, 흙이 묻은 채소, 껍질째 남은 감자와 당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집에 가면 바로 손질해야 돼. 오늘 안에 다 해놔야 하거든. 혜진의 손이 멈췄다.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2주일은 푹 쉬라고 하셨는데요. 쉬긴 뭘 쉬어. 집에서 쉬면서 손질하면 되지. 앉아서 하면 되잖아. 하지만, 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칠순 잔치가 2주일 뒤야. 손님만 50명이 넘어. 음식 준비 누가 해? 내가 혼자 다 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그냥 해. 며느리 된 도리가 그런 거야.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답답한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오전 11시 퇴원 절차를 마치고 혜진은 시어머니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혜진의 걸음은 느렸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비틀거렸다. 시어머니는 앞서 걸으며 말했다. 빨리 좀 와. 주차 시간 지나면 돈 더 내야 돼. 네, 죄송해요.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차 트렁크를 열고 장바구니를 실었다. 혜진도 자신의 짐을 트렁크에 넣으려 했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배에서 찌르르 통증이 올라왔다. 아!
혜진이 작게 신음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래도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야지. 네, 괜찮습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고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 안. 시어머니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부엌으로 가. 손 씻고 앞치마 두르고. 네. 생선 손질이 급해. 오늘 안에 다 해놓고 냉동실에 넣어야 돼.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차가 시댁 앞에 도착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어서 들어가.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혜진도 자신의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 도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혜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여보, 왔어? 도윤의 대답은 무심했다. 혜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도윤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혜진아, 부엌으로 들어와. 혜진은 짐을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문을 열자 싱크대와 식탁 위에 어질러진 장바구니들이 보였다. 손질 안 된 생선, 흙 묻은 채소, 껍질째 남은 감자와 당근, 그리고 냄비와 도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부엌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혜진을 바라봤다. 여기 생선 상자 봐. 오늘 안에 이거 다 손질해 놓고. 시어머니는 발치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를 발로 툭 밀어냈다. 상자 안에는 비늘 달린 생선 5~6마리가 들어 있었다. 칠순 잔치 음식은 며느리가 해야지. 그게 도리잖아. 혜진은 상자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어때서? 병원에서 퇴원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는 의사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야. 손질하는 거 앉아서 하면 돼. 뭐가 힘들어?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저녁 전까지 이거 다 해놓고, 그리고 채소도 손질하고 감자도 깎아놔. 혜진이 상자를 내려다보는 동안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녁 뭐 먹어요? 조금 이따 해줄게. 혜진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혜진은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바라봤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팔짱을 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잔치인데. 혜진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며 말했다. 나는 위층 가서 손님 방 정리할 거야. 너 혼자 할 수 있지? 네. 시어머니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부엌에는 혜진 혼자 남았다. 혜진은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다. 링거 바늘 자국이 아직 파랗게 남아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혜진은 식탁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고 생선 상자를 앞에 놓고 칼을 집었다. 칼을 잡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건 아니야. 혜진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선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몸 전체가 떨리고 아랫배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계속 올라왔다. 나는 왜 이래야 하는 걸까?
혜진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을 적셨다. 그때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물 좀 갖다 줘.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냉장고에서 생수통을 꺼내 컵에 따랐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컵을 받아 마시며 말했다.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파. 응. 혜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선 상자를 바라봤다. 참던 혜진은 마침내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생선과 채소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쾅! 혜진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쏟아버렸다. 생선이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가 멈췄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혜진은 바닥에 쏟아진 생선과 채소를 바라보며 작게 떨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생선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퍼덕, 철퍼덕. 스티로폼 상자가 기울어지며 생선 대여섯 마리가 타일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비늘이 반짝이며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다. 채소들도 함께 쏟아져 당근, 감자, 시금치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텅 빈 장바구니를 쥐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겼다. 위층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멈췄다. 집안이 순간 고요해졌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도윤의 목소리였다. 뭐야, 지금? 도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왔다. 부엌 문턱에 서서 바닥에 쏟아진 생선과 채소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혜진을 바라봤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위층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달려내려온 듯 슬리퍼 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바닥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생선은 비늘이 바닥에 붙어 있었고 감자는 구석으로 굴러가 있었다. 시금치는 흙이 묻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렸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장바구니를 놓았다. 손이 떨려서 장바구니가 바닥에 덜그럭 소리를 냈다. 대답 좀 해봐.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시어머니는 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혜진은 뒤로 물러섰지만 싱크대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손질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어떻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혜진은 움찔하며 고개를 더 숙였다. 병원에서 퇴원했으면 다 나은 거 아니야. 퇴원시켜준 게 괜찮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2주일? 2주일 동안 손 하나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으라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바닥에 생선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혜진을 노려봤다. 나 때는 말이야,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어. 유산하고도 집안일 다 했어. 그게 여자야.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조금만 아파도 난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 어머님, 칠순 잔치가 2주일밖에 안 남았어. 손님만 50명이 넘는다고. 음식은 누가 준비해? 내가 혼자 다 해? 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생선 쏟아버리고 채소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최선이라고?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다. 팔짱을 낀 채 짜증난 얼굴로 말했다. 혜진아, 이 정도도 못해? 진짜 대단하다 너.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도윤의 얼굴에는 실망과 짜증이 가득했다. 혜진은 목이 메었다. 여보 나 정말 뭐? 정말 힘들다고? 그럼 애초에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도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혜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엄마 잔치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는 일주일 전에 아기를 잃었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걸 지금까지 끌고 갈 거야? 언제까지 그걸 핑계로 삼을 거야?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잘못이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우리 도윤이랑 결혼하고 뭘 해줬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애도 제대로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그건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혜진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들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어머님 저는 정말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혜진의 몸이 흔들렸다. 휘청. 혜진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손이 싱크대를 짚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그대로 미끄러졌다. 혜진아. 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혜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생선과 채소 사이로 혜진의 몸이 쓰러졌다. 머리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혜진아, 혜진아. 도윤이 급히 달려와 혜진을 흔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5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빨간 불빛이 집 앞을 비췄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혜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혜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도윤에게 물었다. 일주일 전에 유산 후 과다출혈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유산이요? 오늘 퇴원하셨다고요?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출혈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들것이 집 밖으로 나가고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다. 도윤은 급히 차 키를 챙겨 뒤따라 나갔다. 부엌에는 시어머니 혼자 남았다. 바닥에는 여전히 생선과 채소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혜진이 쓰러졌던 자리에는 작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작게 떨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부엌에만 울릴 뿐이었다. 밤 11시 응급실 대기실. 도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나와 불렀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네.
의사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과 시어머니는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빈혈, 그리고 출혈 재발 징후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환자분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퇴원한 당일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환자분은 지금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고 도윤과 시어머니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병실 새벽 2시.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또다시 병원이었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실 한쪽 의자에는 도윤이 앉아 졸고 있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혜진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나는 또 쓰러진 거구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부엌에 쏟아진 생선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도윤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몸이 무너지던 순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간 근무 간호사였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간호사는 혜진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다. 체온은 괜찮네요. 링거는 내일 아침까지 맞으셔야 해요. 네.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간호사의 부드러운 말에 혜진은 눈물이 또 흘렀다. 간호사는 티슈를 꺼내 혜진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다 나아질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윤은 여전히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오전 8시 담당 의사가 혜진을 돌러왔다. 중년의 여의사였다. 그녀는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혜진을 바라봤다. 환자분,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빈혈, 그리고 자궁출혈 재발 징후가 보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환자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혜진은 숨을 삼켰다. 의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유산 후에는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지금 회복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환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의사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분, 환자분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퇴원 당일에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집안 사정이 환자분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환자분은 최소 2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혜진과 도윤만 남았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도 너무 심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혜진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혜진의 친정엄마였다. 그녀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혜진아, 엄마. 친정엄마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엄마나.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친정엄마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친정엄마는 도윤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친정엄마는 다시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마. 오후 2시, 친정엄마는 혜진 곁에 앉아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혜진은 입맛이 없었지만 엄마가 권하는 죽을 천천히 먹었다.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기운을 차려야지. 네, 엄마. 친정엄마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혜진아,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칠순 잔치 준비하라고 했어요. 뭐,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생선 손질하고 채소 다듬고 그러라고 했어요. 친정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진 거야? 네. 친정엄마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리고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이제 내가 당한 거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자. 혜진은 엄마를 바라봤다. 친정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말해야 해.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 하지만 엄마 그러면 뭐? 시댁 체면? 남편 체면? 그게 지금 중요해?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걸 무시한 사람들한테 체면 따위 생각해 줄 필요 없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친정엄마는 혜진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파일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혜진아, 혹시 녹음된 거 있어? 녹음이요? 응, 자동 녹음 기능 켜놓았을 수도 있잖아. 친정엄마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다 멈췄다. 여기 있네. 혜진은 엄마를 바라봤다. 친정엄마는 파일을 재생했다. 마이너스 귀찮아 죽겠어. 병원 가는 것도 이제 질린다. 도윤의 목소리였다. 마이너스 아픈 척하는 거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마이너스 유산했다고 누워있긴 뭘 누워있어.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다시 들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친정엄마는 파일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이거 증거야. 이걸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 엄마 그런데. 혜진아. 친정엄마는 혜진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당한 거야. 이제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해.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저녁 6시. 친정엄마는 혜진 곁을 지키며 말했다. 혜진아, 칠순 잔치가 언제래? 2주일 뒤요. 그래. 그날 우리가 가자. 네. 그 녹음 파일 틀어주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다 보여주자. 혜진은 엄마를 바라봤다. 친정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도 참고만 살 수는 없어. 이제 맞서 싸워야 해.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어.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흘 뒤 오전 10시. 혜진은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링거는 어제 때였고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의 회복은 더딘 것 같았다. 친정엄마는 병실 한쪽 보호자 침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칼로 껍질을 돌돌 말아가며 깎는 모습이 익숙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친정엄마는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잘라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사과를 받아 천천히 씹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어? 응, 엄마. 친정엄마는 미소 지으며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다. 혜진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래.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대. 친정엄마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럴 수밖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혜진은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기만 했구나. 오전 11시 15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차트를 확인하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출혈도 멈췄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최소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과 친정엄마를 번갈아 바라봤다. 환자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합니다. 유산 후 우울증 증상도 보이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환자분, 상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심각하다기보다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혜진과 친정엄마만 남았다. 친정엄마는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의사 선생님 말대로 상담 받아보자. 엄마가 같이 갈게. 엄마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다 알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친정엄마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혜진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오후 2시 병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혜진아.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친정엄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장모님,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친정엄마는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유산하고도 쉬지 못하고 칠순 잔치 준비하라고 강요당하고 결국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니? 도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친정엄마는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엄마가 잠깐 커피 좀 사올게. 너네 둘이 이야기해. 친정엄마가 나가고 병실에는 혜진과 도윤만 남았다. 도윤은 혜진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혜진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도 말했어. 앞으로는 내가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미안함을 믿을 수 없었다. 여보, 그 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럼 칠순 잔치는?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혜진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그거구나. 혜진아, 그게 아니라. 칠순 잔치는 그냥 할 거지? 나는 쉬어야 하지만 잔치는 해야 하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작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잔치는 언제래? 이번 주 토요일 사흘 뒤야. 음식은 누가 준비해? 엄마가 외부에 주문하기로 했어. 내가 이렇게 되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그 부분은 다행이었다. 혜진아, 넌 그날 오지 않아도 돼. 몸조리해. 아니. 혜진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도윤이 놀라 혜진을 바라봤다. 나갈 거야. 뭐?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 나갈 거야. 혜진의 눈빛이 단호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응. 도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나 회사 가봐야 해서. 그래, 가. 도윤이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흘 뒤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야. 오후 3시. 친정엄마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혜진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다. 도윤이 갔구나. 응. 뭐라고 하던? 칠순 잔치 사흘 뒤래. 토요일. 친정엄마는 혜진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그날 우리가 가자. 응, 엄마. 친정엄마는 핸드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아, 그날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때 녹음 파일을 틀 거야. 어디서? 잔치장 한가운데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블루투스 스피커 준비할게. 핸드폰 소리로는 사람들이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엄마. 그리고 혜진아, 엄마가 옆에서 같이 있을게. 혼자 하지 마. 혜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오히려 후련할 것 같아. 그래, 혜진아. 내가 당한 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칠순 잔치 날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조용히 입장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응.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앉으면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아마 상석에 앉아 계시겠지. 손님들 사이에서. 그럼 더 좋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는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혜진아, 정말 괜찮겠어? 마음 바뀌면 안 해도 돼. 아니, 엄마. 나 꼭 할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했는지 다 알려야 해. 그래야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오후 5시, 담당 의사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환자분,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퇴원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외래 진료 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친정엄마가 말했다. 혜진아, 내일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자. 사흘 동안 푹 쉬고 토요일에 잔치장 가는 거야. 응, 엄마. 옷은 뭐 입을 거야? 검은색 원피스 입을래. 단정하고 깔끔한 거. 그래, 좋아. 엄마도 같이 갈 옷 준비할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떨리는데 동시에 기대도 돼. 그럴 수밖에.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걸 다 터뜨리는 날이잖아. 응.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저녁 7시. 혜진과 친정엄마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친정엄마가 밖에서 사온 미역국과 밥이었다. 엄마,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혜진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사흘 뒤 나는 당당하게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밤 9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마지막 체크를 했다. 환자분, 내일 퇴원하시니까 오늘 푹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불을 끄고 야간등만 켜졌다. 친정엄마는 보호자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혜진아, 푹 자. 내일 퇴원하면 바빠질 거야. 응, 엄마. 잘 자. 하지만 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토요일 칠순 잔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잔치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2층짜리 한정식 집을 전부 빌렸고 붉은색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마다 음식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그리고 커다란 케이크까지. 손님들은 50명이 훨씬 넘어 보였다. 시댁 친척들, 동네 이웃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상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밝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빗었다. 옆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도윤과 도윤의 형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고마워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잔치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였다. 오후 5시 20분. 잔치장 입구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혜진과 친정엄마가 들어섰다. 혜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친정엄마는 회색 투피스를 입고 혜진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치장 뒤쪽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모두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혜진과 친정엄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혜진은 잔치장을 둘러봤다. 상석에 앉아 웃고 있는 시어머니, 그 옆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도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 곧 이 분위기가 바뀔 거야. 친정엄마가 작게 속삭였다. 혜진아, 준비됐어? 응, 엄마. 떨려? 조금. 하지만 괜찮아. 친정엄마는 쇼핑백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음량은 충분했다. 이미 집에서 테스트를 해봤다.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블루투스를 켰다. 스피커와 연결되는 소리가 작게 삐 울렸다. 음량 최대로 해놔. 응. 혜진은 음량을 최대로 올렸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찾았다. 2024년 11월 18일 오후 4시 32분. 손가락이 파일 위에 올려졌다. 아직 재생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음식 다 나올 때까지. 응. 오후 5시 35분.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커다란 쟁반에 갈비찜과 전복 요리를 들고 나왔다. 손님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음식 정말 푸짐하네요. 역시 칠순 잔치는 이래야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제 아내의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잔치장을 가득 채웠다. 우리 아내는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만큼은 그 고생을 잊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시 박수 소리.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때 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정엄마도 함께 일어섰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치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며느리 아니야? 맞네, 도윤이 부인이네. 도윤도 혜진을 발견했다. 얼굴이 굳었다. 혜진아, 너. 시어머니도 혜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혜진아, 왔구나. 어서 와서 앉아. 하지만 혜진은 앉지 않았다. 그저 잔치장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친정엄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잔치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혜진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친정엄마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녹음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모님, 그게 무슨... 하지만 친정엄마는 이미 혜진의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혜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 그리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귀찮다니까. 도윤의 목소리였다. 잔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누구 목소리야?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병원 가는 것도 이제 질린다. 아픈 척 하지 마.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유산했다고 누워있긴 뭘 누워있어. 잔치장이 얼어붙었다. 정신 차리고 일해. 엄마 잔치가 중요한데 왜 누워있어.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잔치인데. 녹음이 끝났다. 잔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치장에 울렸다. 도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함쳤다.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하면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다. 세상에 저런 남편도 있나? 유산한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해? 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너무하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도윤의 고함은 그 수군거림에 묻혔다. 시댁 친척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다. 도윤아,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아저씨, 그게 아픈 아내를 귀찮다고 했다고? 너 정말 그렇게 키워졌어? 다른 친척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건 남편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손님 몇 명이 일어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잔치는 못 있겠네. 나도 가야겠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혜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그날 들은 말이에요. 유산하고 사흘 만에 퇴원해서 시댁 부엌에서 생선 손질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들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그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잔치장은 고요했다. 모두가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는 아기를 잃었어요. 제 뱃속에 있던 제가 10개월을 기다리던 아기를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도 제 슬픔을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대신 칠순 잔치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이 혜진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다 내가 불러온 일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욕 안 먹었어. 그 순간 손님 한 명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중년의 남자였다. 시댁 친척 중 하나였다. 도윤아, 아픈 아내를 귀찮다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네 입이 다 알려줬잖아.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친정엄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유산 후 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칠순 잔치 준비하라고 했어요. 결국 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 너무하네. 저 며느리 불쌍해. 시아버지가 얼굴이 굳은 채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그리 키운 아들이냐? 아버지,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인간인 줄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도윤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엄마, 왜 울어? 며느리만 없으면 다 괜찮아질 텐데. 그 말에 잔치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말 내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했던 말이야. 도윤이 멈췄다. 모두가 멈췄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난 내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너를 그렇게 키웠구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엄마. 도윤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혜진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다. 잔치장은 고요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도윤이 또 소리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냥 가라, 도윤아. 이 집안에서 제일 부끄러운 건 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모두가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잔치장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서 있었다. 완전한 고립, 완전한 패배.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잔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 며느리는 잘 될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당연하지.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못 되겠어? 시어머니는 무릎 꿇은 채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행복해라 제발 내 삶 살아라. 혜진과 친정엄마는 잔치장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잔치장 문을 나서는 순간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밖은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리며 인도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그 노란 잎들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친정엄마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혜진아, 괜찮아? 응, 엄마. 나 괜찮아.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했다.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친정엄마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다. 잘했어, 혜진아.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잔치장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옆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난 일어날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 아이한테. 시아버지가 다가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일어나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쉬며 말했다. 우리가 도윤이를 잘못 키웠어. 며느리한테 미안하게 됐어. 도윤은 잔치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친척 한 명이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다. 도윤아, 내가 한 짓 평생 잊히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저런 인간이랑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싫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도 가야겠어. 이런 분위기에서 더 있을 수가 없네. 정말 오늘 잔치는 평생 못 잊을 거야. 나쁜 의미로. 10여 분 만에 잔치장은 반쯤 비었다. 남은 사람들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도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다.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 내 앞에서 비켜. 엄마,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엄마가 너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거든. 잔치장이 조용해졌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나도 유산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애 하나 못 가진 게 뭐라고 누워있냐고. 며느리 주제에 맘 약하다고.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당신 그런 일이. 응, 당신도 몰랐지.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그때 너무 아팠어.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날 쉬게 해주지 않았어. 3일 만에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어. 당신. 그래서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내가 당했으니까 내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빈 출입구를 바라봤다. 혜진이 나간 그 문을.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아졌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혜진이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 이게 뭐라고 누워있냐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시어머니가 됐어. 친척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그럼 이제라도.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넌 더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 가르쳤지만 넌 그걸 따라하면 안 됐어. 내 아내가 아픈데 내가 옆에서 지켜줬어야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엄마도 평생 내 아버지한테 며느리만 없으면 다 괜찮을 텐데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 시아버지가 움찔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잖아. 내 존재가 짐이라는 말이잖아. 시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쥐며 말했다. 그래서 난 너한테는 안 그러려고 했어. 너는 내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울었다. 근데 내가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잖아. 내가 당한 걸 그대로 혜진이한테 했어. 엄마. 그러니까 넌 그걸 보고 배운 거야. 며느리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아픈 아내는 귀찮은 존재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고, 내가 혜진이한테 그랬고, 너는 그걸 보고 자란 거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잔치장은 침묵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친척들이 부축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평생 괜찮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근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혜진이도 나를 평생 원망하며 살겠지. 그게 내가 받을 벌이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나도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었구려. 여보, 나도 잘못했소. 당신을 힘들게 했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다 잘못했소.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도윤이 다가오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도윤아, 그냥 가. 엄마 앞에서 비켜. 지금 내 얼굴 보기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넌 혜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무릎 꿇고 진심으로. 엄마, 나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는 안 돼. 내가 한 짓은 반성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혼해도 난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혜진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같은 남편한테서, 나 같은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날 자격.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 안 해도 엄마는 이해해. 친척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혜진 씨를 놓아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변에는 차가운 시선들만 가득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1시간 뒤 오후 6시 40분. 혜진과 친정엄마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친정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혜진아, 차 마셔. 몸 좀 녹이고. 고마워, 엄마. 혜진은 차를 받아 천천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다. 혜진아. 응? 오늘 정말 대단했어. 혜진은 작게 웃었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떨리지 않았어? 떨렸지. 엄청 떨렸어. 그런데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말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았어. 친정엄마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엄마.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살 수 없어. 나한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야.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혼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내 삶을.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하고 싶어. 진짜로. 그래, 혜진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밤 9시.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혜진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진아.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우리. 혜진아, 그게 무슨.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당신도 시댁도.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혜진아,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다 기억해요. 귀찮다, 아픈 척 하지 마.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랑은 살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2달 뒤 2025년 1월 혜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윤도 시댁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커피 향기가 가득한 조용한 카페였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사장님도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아침 혜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엄마였다. 혜진아, 잘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응. 어제는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맛있었어. 친정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행복해?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엄마. 나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냈잖아. 엄마 덕분이야. 통화를 끝내고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달콤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 그리고 혜진은 일어나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갔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고 환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혜진의 새로운 삶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